자녀 양육 비용 이런 거는 태어나자마자 매달 100만 원씩 20년까지 그래가지고 2억 4천 돈을 아이에게 주자. 저는 이걸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누가 세금 내죠? 누가 국방을 하죠? 우리 노인들 누가 지탱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인구 고령화는 뭐 대책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결국에는 출산율을 올려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서 이 얘기하면 또 다시 1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 다음번에 그 콘텐츠 메인을 준비하고 오늘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제 2016년 이제 발족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쭉 왔는데 그동안 뭐 한 300조 어디는 뭐 280조라는 사람도 있고 뭐 315조라는 데 있고 어디는 뭐 그거 더 많이 썼다. 지난해만 해도 한 50조 이상 썼고요. 당연히 올해도 50조 이상 이렇게 이제 쓰게 될 텐데 그리 썼는데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뭐 4명이 넘었고요. 5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2020년대 초가 되면 몇 명이 태어나요? 50만 명이 태어나요. 그러다가 2010년까지도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거든요.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한 25만 명 정도 태어납니다. 2000년대 초반이 50만 명. 그렇죠. 50만 명. 그리고 2010년 초도 50만 명. 죄송합니다. 50만 명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요. 그때 이제 합계 출산율이 한 1.3명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지난 10년 동안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하나 이유가 있고, 제가 이제 경제학자로서 통계 분석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계량 분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가격 변화율하고 주택 가격은 서울도 하고 전국 그 주택 가격 지수가 있잖아요. 국내에서 나오는 그런 그 주택 가격 지수하고 출산율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그 상관관계가 0.85 정도 됩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막 지난 한 7, 8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다 하락한 거예요, 이게. 2010년 초반이 아니라 그 7, 8년 동안 이게 계속 하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 중요한 상관관계가 바로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기가 막 침체하는 때 있잖아요. 그때는 또 출산율이 낮아져요.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그것도 한 0.75 정도 돼요. 굉장히 높아요. 실제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을까 물어보면 다양한 답이 있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또 하나는 경제 성장률과 관련한 어떤 고용의 불안정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중앙일보하고 STI라고 하는 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그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원인에 대한 거거든요. 이것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눠서 제가 봤어요. 문항이 사실은 이거보다 사실은 그 남녀 역할 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당초 조사에는 자녀 돌봄 역할 부담, 남녀 성역할 불평등, 일과 경력이 우선, 이 세 가지 이제 합한 거, 이거 다 남녀의 어떤 그 역할 분담이라든가 불평등 이런 거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다 묶어봤어요. 묶어보면 여성들에게 출산율 감소 원인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하냐면 남녀 역할 분담이 불공평하다. 3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해요. 31%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녀 양육 부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자리 소득이 지금 너무 적다. 그게 한 15%? 그리고 주거 불안정. 이 부동산 문제잖아요. 근데 남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남성한테. 그러면 좀 달라요. 남성은 뭐냐면, 첫 번째가 주거 불안정, 집. 근데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있어도 되면 쪽방이에요. 그리고 또 일자리. 그렇죠. 경제 상황이 나쁘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 양육비. 네 번째 이제 남녀 역할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 다 합하면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학생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있는데도 당장 결혼할 생각을 못 해요. 왜 못하냐 물어보면 당장 얘들이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해요. 최소한 1년, 2년 취업 재수를 하는데 중간에 뭐 그래도 뭐 취업자 수로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다 뭐냐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그것도 인턴.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한 고용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잡았어요. 이분 제대로 된 일자 잡았어요. 그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대도시 아니면 서울 수도권에 다 있는 거예요. 거의 집값이 비싸. 거기 갔더니 집값이 비쌀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버린 거예요. 이게 다. 최근에 다 올랐다니까요. 그게 다. 그게 올라버리니까 내가 어디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럼 설사는 일자리에 있어도
내가 결혼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살 데가 없는데, 부모가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집까지도 구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자녀의 양육비가 또 지난 7, 8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또 증가했어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또 저출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만 낳다 보니까 거기에 몰빵을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이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전 세계에서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두 번째로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걸 뭐 조사한 그 기관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나라 단연코 1위, 그 다음에 뭐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다음 3등, 4등은 뭐 그 다음에 뭐 유럽 뭐 이런 나라들인데 뭐 혁혁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그럼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까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거는 사실은 비상근 조직이에요. 대통령이 거기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지만 부위원장은 비상근 조직이고 거기에 이제 사무국이라고 있는데 그 사무국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는 뭐 조그만 과외사다가 국외사다가 이제 실로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뭘 늘려나갔는데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 다 어디서 했느냐? 지방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출산했다고 출산 뭐 무슨 보조금 준다, 뭐 축하금 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뭐 몇만 원 줬다가 몇십만 원 줬다가 요즘에는 뭐 100만 원 해서 뭐 2년, 3년 준다 해가지고 지방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어디 뭐 춘천시에서 하다가 뭐 아니면 뭐 양평구에서 어디가 더 많이 좀 글로 주소지 옮겼다 거기 좀 있다가 옮겨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위 제로섬 게임을 그냥 계속 시킨 거예요. 더군다나 지방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한 20%밖에 안 돼요. 다 중앙정부 돈으로 하는 거예요. 굳이 그걸 갖다가 지방정부한테 맡기냐 이게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걸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인구가족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지금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현재 그러한, 그 정부조직법 이제 개편안이 이제 그 국회에 이제 현재 계류 중인데 그렇게 하니까 여성은 여성대로 반발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인구 문제는 인구 문제대로 또 사실 제대로 해결을 못 하니까 차라리 여성 대신 인구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인구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또 가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 문제도. 왜냐면 여기 남녀 역할 분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구가족부를 만드는데 기왕이면 이걸 장관급이 아니라 부총리급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부총리급 하면 부총리급이 3개가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는 좀 일반 장관부처로 좀 낮추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교육 문제도 있죠? 네. 부동산 문제 있죠? 그렇죠. 거기에다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정경제부 문제 당연히 있죠? 보건복지부 문제 있죠? 이런 문제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범정부적인 아주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뭘 추진하느냐. 저 같으면 큰 카테고리를 네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일자리를 어떻게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네. 제공할 거냐. 네. 두 번째로 어떻게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제공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할 거냐. 그리고 네 번째로 남녀가 불평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집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돌봄시설을 갖다가 뭐 단순하게 뭐 그 집 근처가 아니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 내에서 아니면 그 기업들이 모여있는 공장들이 모여있는 그 주변에 그런 아이 돌봄시설을 만들어 놔가지고 당연히 여성이 출근할 때 같이 아이하고 가서 거기서 맡겨놓고 잠깐 일 보다가 젊을 때 잠깐 나가서도 볼 수도 있고 또 퇴근할 때 같이 데리고도 오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힘도 없고 정책이라는 것들이 너무 변죽만 올리면서 돈만 썼는데 이거는 마치 저출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랑이가 막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 갔다가 뒤쫓아가 꼬리만 잡는데 더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얘를. 그 호랑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목을 지켜야지, 길목을. 아, 얘가 일로 날아오는구나, 일로 오는구나. 길목을 지켜야 되죠. 거기에 그걸 잡을 수 있는 망을 쳐놓고 기다려야 돼. 그 망이 저는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망,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망, 거기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제공하는 망, 그리고 남녀 역할 분담을 그래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망을 쳐놓고 기다리자. 저는 그런 얘기인데 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일자리 문제 간단하게 제목만 얘기하면 청년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고
그리고 출산을 하면 그에 따라서 뭐 공공 일자리 같은 거는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주자. 예전에 뭐 남성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면 가산점 줬다 뭐 이랬잖아요. 그건 이제 위헌 상태인데 이거는 주는 것은 남자뿐만 여자까지 같이 주자는 거예요. 실제 우리 공무원 그 일반적인 뭐 무슨 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뭐 5급 공무원 이런 데는 가산점이 없는데 그거 말고 비정규직으로 하는 공무직이 있어요. 공무직. 이런 경우에는 뭐 결혼하고 뭐 아니면 아기 낳으면 우선 가산점을 주거든요. 그걸 갖다가 좀 더 확산하면 좋겠다. 사실 하다못해 사기업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개인 기업의 경우에도 지금 그런 뉴스 매체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냥 아기 출산하고 그러면 그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승진시킨다. 나 아직 훌륭하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기업도 개인 기업도 하는데 정부가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경제 성장을 더 이제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하기 힘드니까 우선 청년 일자리를 키우는 방법 중에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주거 불안정도 아까 만들었잖아요. 이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이번 기회에 그래서 부동산 거품을 꺼트려 가지고 이걸 안정시키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기왕이면 또 이렇게 거품이 꺼질 때 역전세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그 공공주택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를 정부 부채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해서 자연스럽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해서 그리고 사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자리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다가 만들어서 그걸 특히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갖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금도 물론 이제 하는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런 주택을 제공하자 뭐 그런 얘기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재건축 이런 거 단지도 이제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것도 기왕이면 우선적으로 결혼하고 아기 많이 낳는 사람한테 가산점 줘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좀 하자는 거고 자녀 양육 비용 이런 거는 저는 이제 한번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매달 100만 원씩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 그리고 20년까지 그래가지고 2억 4천 돈을 아이에게 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놀래요. 뭐, 근데 지금도 주잖아요. 뭐, 한 2, 3년 동안 뭐 100만 원, 뭐, 몇 번 주잖아요. 뭐, 그거 왜 지금 그렇게 주냐. 저는 이걸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25만 명 태어나고 20만 명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좀 축소재생산은 우리나라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없어지지 않더라도, 누가 세금 내죠? 누가 국방을 하죠? 누가 그러면 우리 노인들, 앞으로 과연 누가 지탱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 이거 뭐야, 나 결혼도 안 하고 나는 완전 손해인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뭐 40대, 50대, 60대. 여러분 100세까지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40년 뒤, 50년 뒤, 아니 30년 뒤라고 봐도요. 지금 출산율 높이면 걔들이 30년 뒤면 걔들이 일해서 드디어 세금 내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 결국 노후 생활을 지지하는 그러한 이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뿐만 아니라 대학을 갈 때도 기왕이면 사립대는 뭐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등록금을 내는데 국립대는 공공의 어떤 그런 교육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립대로 가겠다고 그러면 대학까지 그냥 국립대는 등록금 면제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질문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야 이거 무슨 여성을 말이야 무슨 첫 번째 비판이 이거 무슨 돈 줘가지고 애기를 낳게 하냐. 그러면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거는 왜 비판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그 효과도 없는데 기왕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다 어떡하냐. 사실 그게 많이 안 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첫 해에 얼마 드냐면 3조 6천억이 들어요. 10년까지 누적이 되면 36조가 들어요. 그 올해 저출산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50조가 더 돼요. 그래 20년이 되면 30만 명 태어난다고 할 때도 그래요. 이거 한 3년 전에 제가 만든 자료인데 30만 명 태어날 때 기준으로 해도 이게 10년이 돼서 36조 그리고 20년이 돼도 72조밖에 안 돼요. 인구 더 늘어나면 더 많이 출산이 늘어나면 어때요? 그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누가 다룰 거냐는 거예요. 뿐만 아까 남녀 역할 분담도 아까 말씀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직장에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아까 인구가족부에서 이제 다 충분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고요. 이거 아까 그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제일 이제 비판이 많아요. 그 돈 그냥 주는 거 아니고, 그걸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연기금처럼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실제 돈이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커나가는데 쓸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절반은 거기에서 계속 그걸 불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또 부동산 투자, 아니면 뭐 저축, 이제 예금에 하죠. 아니면 ETF 여러 투자를 이제 거기 기금에서 해가지고, 얘가 이제 20세가 돼가지고 이제 성인이 될 때 나갈 때는
절반은 이미 찾아 썼어도 나머지 절반이 1억 2천 있는데 그게 불려 나가면 2억 4천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면서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로서 나가게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 텐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면 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 부채를 짊어지고 나가거든요. 이제는 그냥 자본가로 떳떳하게 사회에 나가서 내가 창업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럼 또 얘기가 야 이거 해외에는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만 또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일은 이 출산율 1.5명이 더 되거든요. 독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번 태어나면요. 거의 18세까지 매달 250마르크 줍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적죠. 그렇지만 출산율이 훨씬 더 높고요. 거기는 18세까지 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아직도 계속 교육하겠다. 뭐 직업학교 가고 뭐 학교 가죠. 그러면 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더 줘요. 그런 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20세까지 계산하기 쉽게 20세라고 했는데 18세로 계셔도 됩니다. 아니 10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줄여도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걸 수당으로 아이에게 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부모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일자리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도 좀 안정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고 양육비도 내가 혼자 완전 몰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독박 쓰는 게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 주는구나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고 또 이것도 직장에서도 내가 보니까 여성이 그냥 아기를 낳자마자 뭐 여러 가지 경력 단절도 되고 뭐 승진해서도 불이익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그 사회가 정말 아기를 낳고 키우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출산율이 높아지죠.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경제학자지만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사실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우리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야,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게 일단 모르겠다, 기타는 빼면 되고, 출산은 이제 불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걸 조금 놀랬고요. 두 번째, 이제 남녀 역할 부담은 뭔가 우리 문화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뭐 정책적인 거라든가 제도적인 걸로 이제 해결을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이라든가 주거 불안정, 일자리 불안정, 이런 것들, 이 세 가지는 결국에는 한 단어로 정리하면 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녀의 삶의 불행도 이 세 가지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불행하다 느껴지는 거니까 결국 가장 큰 원인은 그냥 남녀 둘 다 돈으로 생각하네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소득이 아니라 미래 소득이라고 보면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 예전엔 돈이 더 없었잖아요, 우리보다. 현재 사는 우리보다 우리의 그 아버지 세대 아니면 할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우리보다 더 가난한데도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왜? 그때는 미래가 그래도 적어도 내가 나면 얘가 같이 하면서 뭐 새로운 어떤 경제활동 하면서도 소득 창출할 뿐만 아니라 얘가 나보다 더 잘 살 거다. 소득이 더 커질 거다. GDP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말씀이죠.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어쨌든 뭐 이 영상 보신 개인분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출산에 관심이 많거나 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거 몰라도 일단 돈은 많이 벌어야겠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역할 분담이 뭐 제대로 잘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결돼야 되는 거고요. 또 자녀 양육비도 뭐 돈을 많이 벌어도 얼마나 벌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충 얼마 되는지 아세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3억 정도 든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2억 4천 지원하자고 그랬잖아요. 3억이 그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3억을 쓴다고 그러면 내 애를 둘라면 얼마를 쓰는 거예요? 6억을 써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내가 6억을 쓰면 내가 어떻게 살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요즘에는 뭐 출산은 이제 뭐 필수의 선택의 이제 요소라고도 하지만 사실 그건 개인 입장에서 출산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지만 이게 전체 국가적 입장에서는 점차 낮아지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만들어졌으면. 뭐 억지로 하라, 뭐 이렇게 부담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스스로 하는 것이 행복하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국가나 생각합니다. 뭐 이제 기업이 그런 걸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그렇습니다. 뭐 여성한테 너 왜 결혼 안 해? 왜 애기 안 낳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더 맞습니다. 반발이 되고 안 되죠. 자, 교수님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었는데 어쨌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걸 아시는 이유는 교양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걸 알아서 내가 뭐 주식이든 부동산 투자 잘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개인분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만 마지막 한 번만 그냥 좋은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제가 최근에 쓴 책이 이제 예정된 미래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부제가 이제 4가지 뉴 노멀과 제 사의 길이에요. 여기서는 4가지 뉴 노멀이 그동안 조금씩 언급을 계속 했는데 이제는 우리 인류가
산업사회로부터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인류가 드디어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네. 이 두 가지 다 우리나라도 해당되고 그렇죠. 선진국 다 해당이 되잖아요. 네. 세 번째는 양극화 사회로 가고 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농업혁명을 한 다음에 산업혁명을 한 다음에도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었는데 성격이 전혀 다른 형태로 양극화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요.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네 번째가 이제 기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 기후위기도 지금 정말 초유의 사태잖아요. 이런 상태, 이런 네 가지 뉴 노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제가 1시간 이상 더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 뭐 다음에 한번 더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투자자인데 제가 지금 여태까지 드린 말씀은 좀 단기적인 문제, 아니면 그래도 좀 중기적인 문제잖아요. 또 마지막 말씀 네 가지 뉴노멀은 아주 장기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로서, 아니면 우리가 경제인으로서 이 세계를 살아나갈 때는 저는 기왕이면 이렇게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면 좋겠고, 또 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러한 시야를 폭넓게 가지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와 먼 미래를 같이 들여다보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보면서 투자 활동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 그래도 좀 현명한 판단이 잘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말씀해 주신 그 네 가지 디지털, 고령, 양극화, 기후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콘텐츠를 한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이현윤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